정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폭음을 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또 치매 리스크도 올라간다 알려져 있는데 연배가 많은 분들에서 폭음이라는 것을 영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건강 상태가 폭음을 할 수 없는 분들보다 좋습니다. 기대 여명도 길어요. 50대에는 술이 내가 먹는 주요한 음식에 속하게 되는데 7, 80대가 되면 거의 9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술은 결국에 내가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파서 못 먹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그 연배가 되셨을 때 폭음을 하실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죠. 오늘의 플러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아, 네, 예. 그럼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의 건강한 노후 책임져 주실 겁니까? 네, 몸 건강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2040년대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아주 비싼 것을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가 돌봄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두 번째는 아마도 의료와 관련된 것이 될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간병인이죠. 100만 명 이상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간병비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했는데요. 연간 평균 15%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요즘에 24시간 간병 쓰시게 되시면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간병을 어떻게 하면 그런 마지막 30년 동안 안 쓸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몸 건강, 두 번째가 정서 건강이겠습니다. 신체 기능도 좋아야 되고 인지 기능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또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육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100세까지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까지 내가 걸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운동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 해주시니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신체 건강과 인지 건강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그린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둘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인지 노쇠라는 개념이 노인의학에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실제 치매가 없는 분인데 평소에 이제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또 바깥을 나가지 못하면 당연히 인지적인 자극이 떨어지니까 우울감도 심해지고 또 예.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우울감이 악화되면 어르신들은 또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지고요. 또 우울증과 동반되는 것이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항상 수면과 인지와 정서는 이제 같이 가는데 이것의 트리거가 되는 원인, 그러니까 방아쇠 요인이 결국에 신체 기능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신체 노쇠라는 개념은 실제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만 또 노쇠 측면에서 봤을 때 신체 기능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예후가 결국엔 치매와 비슷하게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 노쇠의 악순환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면 항상 어떤 잔병 치레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한 뒤에 체중이 4-5kg 빠진다거나 또는 상당히 한 열흘 정도 입원해서 누워 계시게 되면 실제로 근력은 30%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가 이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근육 통장 또는 근육의 현금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60대, 70대, 80대 병치레했을 때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근육이 건강하다는 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단순히 근육 건강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 신경쇠약 이런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근육 건강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근육 건강을 특히 신경 써야 될 나이 시기대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과체중이긴 합니다만 네. 근육은 저는 꽤 있어 보이는데 네. 이런 건 언제부터 신경 써야 되나요? 원래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뼈 밀도, 골밀도라고 이야기하죠. 예. 골밀도도 그렇고 근육량도 그렇고 근력도 그렇고 30대 중반 정도의 피크를 치게 되고 보통은 1년에 1%씩 이런 기능들이 까이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부터는 근육 건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셔야 되는 건데요. 특히 6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근육 그리고 근력 이런 것들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뼈하고 근육은 같이 가게 되겠는데 결국에는 젊었을 때 피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kg 정도만 근육을 잃게 되면 거의 침상생활, 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지는 정도로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어서부터도 중요한데 조금 더 이제 생애 주기를 나눠보게 되면 제가 제3의 대사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시기는 성장과 발달을 하는 소아 그리고 유년기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는 젊고 건강한 성인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소위 그냥 물만 먹어도 살찌는 시기라고 우리가 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는데요. 어찌 보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더 이상 없어지고 또 30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기초대사량이 약간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뒤집히는 게 노년기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아무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도 줄고 식욕도 떨어지는데 사실은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동화 저항이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아미노산을 내가 섭취했을 때 이 아미노산이 피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을 근육이 가지고 가서 근육 단백질이라는 거대한 단백질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네. 이 동화 기능,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집을 짓는 이 기능은 사실은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질병도 많아지고 호르몬 균형도 젊었을 때와 비슷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65세 정도가 되면 상당히 현저하게 관찰이 되게 되는데 예. 실제로 젊은 성인에서 어떤 식사 후에 근생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1이라고 하면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65세 이상인 분들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정도의 근생성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거의 2배 가까이 먹어야 되겠는데요. 비슷하게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성인들은 근력 운동을 따로 안 해도 사실은 근육량은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노년기가 되면 이 동화저항 현상 때문에 운동 자체도 근력 운동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제 5060 되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 진단 받으시고 또 건강검진 결과 안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운동이 사실은 걷기 많이 시작하시고 예. 또 잡곡밥 드신다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는 거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생애 주기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때 근력 운동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운동 좀 하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조깅 또는 걷기 이런 것들인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충실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인 그 러닝 네. 이런 것들을 무작정 한다고 그 어떤 건강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예,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 더 도움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근력을 좋게 만들려면은 근력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근력이 좋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순수하게 100% 유산소 운동의 효과만 내는 운동은 또 없고 네. 100% 근력 운동의 효과만 내는 운동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해도 올바른 자세로 코어를 잡고 제대로 관절 가동 범위를 활용하면서 하게 되면 실은 코어 운동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체 하체 운동들이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올바른 자세로 한다면 러닝도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근기능 유지, 이 근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일정 정도의 신경세포가 얼만큼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예. 러닝은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젊은 분들에서 유산소 운동, 특히 러닝이나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화와 노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간혹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헬스 관련된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시는데 근력 운동은 도움이 안 되고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되더라. 어떤 한 연구에서 노화 속도라는 걸 바탕으로 젊은 성인에서 보게 되면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로 태우고 대사 과잉의 에너지도 태워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의 브레이크 페달로서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노화와 노쇠는 또 다르고 젊은 성인에서 노화를 늦추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 노쇠를 예방하는 건 또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닝을 그러면 어르신이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 러닝이 굉장히 또 핫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20년 차 고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뛰는 분들을 운동장이나 아니면 강가에서 이제 많이 뵙게 되는데 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3040 분들이 갑자기 러닝하기 시작하시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앉아서 생활을 하시다가 예. 지난 20년 동안 별로 신체 활동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러닝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분수형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운동이라는 게 가장 먼저 기초 체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은 결국에 모든 근육들의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되고 보통 앉아 있다 보면 앞면의 근육들은 좀 짧고 단단해지고 뒷면은 약해지는데 이런 밸런스가 그럼 안 맞는 상태에서 관절 가동 범위는 사실 30대 중반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관절도 딱딱해져 있고 기초 체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고 식사도 근육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러닝만 또 하고 또 기록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리를 막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러닝의 스트레스가 특정 관절로 집중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부상을 야기하거나 또는 오버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이제 과 트레이닝 증후군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장경인대 증후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러닝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근력 또는 근육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이렇게 러닝 하나만 꽂혀서 많이 하시기보다는 항상 진분수 형태,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네. 내가 러닝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더 밑에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결국에 처음에는 스트레칭 그리고 다면적인 근력 운동, 균형과 협응과 관련된 운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러닝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운동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가볍게 하는 러닝부터 챙길 것이 아니라 러닝 하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거 이상의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같이 겸해야지만 문제도 없이 효과성도 또 높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뭐 요즘은 워낙 러닝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뭐 집 근처 산책로라든가 뭐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러닝 할 때는 뭐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그냥 푸시업 하는 게 이게 도움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네. 뭘 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맨몸 근력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맨몸 근력 운동은 유튜브를 보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한동안 그러니까 정말 10년 이상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사실 운동 선생님한테 지도를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근육이 더 짧아져 있고 어떤 근육이 과발달해 있고 어떤 데가 취약한지의 패턴들이 또 다 다르고 예. 사람들마다 또 골반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유튜브만 보고 하다가는 사실은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일단 맨몸으로 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운동 전에도 이런 운동들로 준비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연 달리기 전에 스트레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물론 아무래도 잘 달리는 분들 위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사실 잘 달리는 분들은 그냥 달리면서 워밍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도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지만 하지만 특히 초심자일수록 그리고 그동안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근력 운동을 제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헬스장 예. 가서 예를 들어서 프리웨이트를 뭐 데드를 무게를 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일단 시작은 맨몸 근력 운동 그리고 코어 운동 그리고 예. 여러 가지 관절들을 일단 풀어주는 운동 그런 운동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코어 운동이 네, 뭘까요? 코어라는 것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복근 운동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저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사실은 달리기를 하면서 올바른 호흡을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코어가 필요하고요. 네. 또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도 코어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코어가 취약한 상태로 달리다 보면 지치게 되면 목이 올라가고 호흡이 더 이게 얕아질 수가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다른 그 관절들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코어가 숨쉬는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예. 복근 그리고 등 근육 골반저 근육 그리고 아주 대퇴 근육 부분이라 해서 대퇴골에 붙어 있는 근육까지도 코어 근육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에는 또 장요근 이런 것도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몸에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비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러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지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팔다리의 사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무슨 운동을 하시더라도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코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국에 골반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밤에 소변 보러 가는 횟수도 잦아지고 또 위식도 역류 사실은 위식도 역류가 생기는 기전 중에 이 숨쉬는 횡격막이 식도를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런 기능들이 취약해지면 또 식도가 자꾸 역류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예. 또 코어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복압으로 또 배변 활동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취약해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장기와 관련된 기능들을 유지하는 데도 코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운동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사지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한 운동들
여기서 조금씩 성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무게를 조금씩 올려볼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러닝 하시는 분들 좀 보다 보면요. 뭐 날씬해요. 외관상은. 체중이 이제 주신 건지 하여튼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느낌상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는 느낌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활력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쇠약해져 있는. 뭔가 좀 바짝 마르시기만 하고 네. 건강은 굉장히 신경 쓰시려고 노력하는 네. 것 같은데 딱 그냥 일견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 코어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저한테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정상보다 훨씬 저체중이시면서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상당히 좀 집착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시면서 또 걷기는 하루에 2, 3만 보씩 하시거나 러닝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게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는 인자로 대사 과잉과 관련된 제가 엠토르라는 또 전반적인 에너지 센서가 있고 또 인슐린 IGF-1이라고 해서 또 내 몸에 얼만큼 에너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의 하위 또는 연계 시그널로 내 몸의 단백질 생성을 자극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발현되게 되면 너무 시스템이 항진되어 있으면 올라가 있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또 과도하게 내가 절식을 하거나 심한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유산소 운동하시면 실제로 IGF-1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검사해 보면 해당 연령대의 정상치보다 훨씬 낮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삶의 질이 거의 이제 말기 암 환자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활력이 없고 탈모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체중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IGF-1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먹는 양 배꼴이라 그래서 배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너무 이렇게 젊은 성인에서 적당한 정도에 했으면 좋을 그런 뭐 제가 말씀드린 저속노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노년기에 너무 무리해서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속 노쇠가 오시는 거죠. 노쇠한 몸으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 운동 비중을 늘리고 유산소 운동 줄이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사실은 벌크업을 좀 하시면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정말 나는 이 건강식품을 먹어야 된다. 건강한 식이를 하고 있고 나는 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저는 그런 믿음을 이제 깨뜨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믿음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그리고 러닝하면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아무리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보다 근력이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개인차가 어떤 요인 때문에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근육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는 하루에 한 280g에서 300g 정도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거나 근력 운동을 하면 근 생성이 우세한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굶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근 분해가 우세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 사이클이 계속 요동을 치는데 그게 다 합쳐보면 하루에 한 300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근 분해 속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성 질환을 앓거나 만성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동화 스테로이드 말고요. 염증 억제하기 위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근 분해 압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 분해 압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고단백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 삼시세끼 제대로 된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근 분해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근 생성의 속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빡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디자인된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50%에서 100%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 한 2, 3일 정도까지 간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의 또 호르몬 특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아니면 또 근 생성과 근 분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질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뭐 근 손실은 잘 되는데 또 근 합성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일단 생활 습관 면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녹이는 방향으로 압력을 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취할 때 특히 수면의 초반부에 성장 호르몬이 잔뜩 나옵니다. 이때 사실은 근생성이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잠을 줄이고 하다 보면 또는 술 마시고 자면 또 깊은 수면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수면의 양과 질을 곱하는 것이 회복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근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거나 실수하시는 게 이제 생각보다 오버 트레이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오버 트레이닝 상태가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내 몸이 대사적으로는 몸을 축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득근이 잘 안 됩니다. 근육이 예. 쌓이는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맨몸 근력 운동을 적당히 한다 이러면 정말 매일매일 하셔도 되지만 상당히 고강도의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시면서 또 근육 운동까지 고강도로 하신다 그러면 해당 근육들 그룹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하체를 정말 심하게 했다. 그러면 내일은 상체를 해주고 다시 모레 하체를 하거나 이렇게 휴식 시간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 득근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되는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기초대사량이 예를 들어서 2000이다. 젊은 남성 70kg 정도 되는 분들 그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정말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면 1.5 정도를 곱해줘야 되고 플러스 벌크업까지 하려면 여기서 500을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500칼로리를 네. 먹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저도 요즘 교수님 개인 유튜브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운동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 열심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마침 또 제가 궁금해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술은 한 잔은 괜찮으냐 이런 것도 하나 네. 말씀 주신 게 있고 소식, 절식,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먹는 것과 관련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도 어떤 모두가 똑같은 양이 적정량이 아니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젊은 성인에서 하루 권장 단백질 양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중 1kg당 하루에 0.8에서 0.9g 정도를 먹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70kg이면 7, 8이 56g 정도를 드시면 된다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정말 계란만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해보면 예. 보통 중간짜리 계란이 5에서 6g 정도 되니까 계란 한 9개, 10개 정도 이제 드시면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계란만 드시지는 않고 사실 고기도 드시고 예. 또 밥에도 한 공기에 밥 한 공기에 흰쌀밥에 7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밥하고 반찬 드시면 이 젊은 성인의 기준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동화 저항 현상 때문에 노년기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게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중 1kg당 단백질이 하루에 1.2에서 1.5g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g 드신다고 하면 60kg인 분을 기준으로 90g을 드셔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많은 양이 되죠. 네. 하루에 밥하고 반찬을 다 드셨을 때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드시는 단백질 양이 역시나 한 5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뭐 30g 이상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백질의 양도 양이지만 단백질의 근합성 효율도 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정말 충분하게 단백질을 먹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예. 실은 식물성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카세인이라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 소의 단백질 기준으로 식물성 단백질의 근육 만드는 또는 장에서 흡수되는 효율은 한 70% 정도가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WPI라 그래서 유청 단백질 분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들은 한 13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나는 두부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예. 나는 버섯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청국장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은 같은 양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식물성 단백질은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을 그만큼 더 먹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예.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또 고기를 많이 드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엠토르라는 센서, 그러니까 이 센서는 내 몸에 들어오는 아미노산과 전체적인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센서고 이 센서가 만족을 하면 예. 근생성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과 이제 인슐린, IGF-1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내 몸의 역시 전체적인 에너지 상태와 또 내 몸의 탄수화물 부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근생성을 촉진할지 억제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센서가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만족하는 정도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충분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내 몸에 에너지가 많아야 겨우 근육을 조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제가 항상 느리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잡곡밥을 많이 드시고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 드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흰쌀밥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인슐린을 분비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인슐린, IGF-1 이런 센서들이 이분에게는 지금 에너지가 충분해, 나에게는 에너지가 충분해,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도 되겠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론을 내보자면, 아주 어렸을 때 성장기의 아이들은 정말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그리고 우유도 많이 먹고, 너무 가속노화되는 식으로 뭐 정말 콜라 먹고 라면 먹고 이건 좋지 않지만 예.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동화적인 압력을, 그러니까 레고 블락을 큰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압력을 줘야 되겠는데, 네. 이런 초등학생이나 또는 유치원생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비슷하게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드시는 게 알맞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상식도 많이 깨져가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콩이 살코기보다 좋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아니었군요. 자, 그런데 저희 같이 그 사회생활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거나 요즘은 나이가 좀 지긋해도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방금 말씀 주신 걸 하루하루 지키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뭐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에 누군가 사람 만나는 미팅이나 회식 같은 장소가 있다. 그럼 그때 나는 고기를 대량으로 섭취할 기회가 있으니 네. 이게 하루를 계속 주기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큰 시점에 내가 단백질 섭취를 왕창 했다. 네.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특히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근육을 녹이는, 근육을 분해하는 압력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런데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근생성이 되는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삼시세끼 단백질을 나눠서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아이들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정말 젊은 성인이고 또 약간 체중이 빠져도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간헐적 단식이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끼니를 걸을 수도 있고, 또 막 아침에는 탄수화물도 안 먹고 또 단백질도 안 먹고 방탄커피만 하나 먹고 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노년기가 되면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또는 절식을 했을 때 사실은 맹렬하게 근육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가 한 끼를 굶기면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스스로를 계속 한 끼를 굶거나 또는 걸으면 본인의 몸에서 근육이 축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침에는 뭐 계란을 드신다거나 네. 아니면 약간의 닭고기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장조림 같은 이런 좀 씹기 좋게 되어 있는 쇠고기를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침에도 가능한 한 밥하고 반찬을 좀 드시고, 특히 단백질 반찬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네. 또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하루 3끼 정도는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많은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저희 병원 오셔서 특히 영양사님들이나 아니면 저하고 실랑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유명한 교수님이 간헐적 단식 좋다고 했고 당뇨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고 했다.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혈압 당뇨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게 맞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년기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이런 혈당들이나 이런 것들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체중도 좀 빼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해볼 수가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노년기가 되어서 하게 되면 사실은 근육만 빠지는 거죠. 물론 지방도 같이 빠지긴 하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지방이랑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체중계 바늘이 내려가고 예. 당도 좋아지고 지질도 좋아지고 또 혈압도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하세요. 그런데 예. 이 몇 달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그때부터 근육이 축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좀 뭔가 쇠약해 보이시는 예. 그런 어르신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연배 있는 분들에서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약을 조절해서 네. 자유롭게 드시면서 당뇨약을 조금 드시는 게 오히려 그리고 당뇨약을 살짝 올려드리는 게 낫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이 있거나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약간 성인병과 관련된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은 늘 듣는 그 지적사항이 네. 붉은색 고기 이런 거 지양하시고 많이 네.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 좀 전에 해주신 말씀은 하루에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있는 회식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삼시세끼 조금씩 균등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의사들에게 기존에 권고받았던 내용과 너무 상반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고 예. 결국에 만성질환 관리가 일단 중요했고 만성질환 관리가 안 되면 뇌경색 생기고 심근경색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던 거죠. 그런데 예. 요즘엔 일단 약도 좋아지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정말 생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가이드라인에서 또는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제3의 생애주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주요 질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60대가 되시면 단백질량을 제가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기도 좀 드셔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75세 정도가 되면 또 완전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신부전이 있어도 저염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혈당을 너무 말하자면 빡세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이슬만 먹고 사시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질병과 관련된 영양 가이드라인에도 다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이제 80대로 넘어가시게 되면 개별 질환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일단은 노쇠를 막고 그다음에 잘 걸어 다니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대변 소대변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고 예.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결국에 와상으로 해서 결국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한 사실은 70대 중반 후반 되면은 단순당과 정제국물도 자유롭게 드셔도 되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 연배가 되시면 약주도 어느 정도 드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예. 젊은 사람이 폭음을 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고 또 치매 리스크도 올라간다 알려져 있는데 연배가 많은 분들에서 폭음이라는 것을 생활 습관을 영위하시는 분들 예. 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건강 상태가 폭음을 할 수 없는 분들보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히려 기대 여명도 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7, 80대에 폭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내가 건강하다는 어떤 증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연구 조사를 해보면 50대에는 술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습니다. 네. 술이 내가 먹는 주요한 음식, 가장 많이 먹는 질량 기준에서 그런 음식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7, 80대가 되면 거의 9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술은 결국에 내가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파서 못 먹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배가 되셨을 때 폭음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항상 경박단소하게 드셔야 되고 술도 줄이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그리고 저염식도 하시고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75세 이상 된 분들한테는 제가 진료할 때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도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고 다이어트는 웬만해서는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 그렇군요. 진짜 나이에 따라서 우리 몸이 가져가야 될 어떤 방식, 생활 패턴도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정감 있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확실히 저희가 이해했는데 네.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먹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네. 혹시 미관상 우리 패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네. 파우더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안정적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그냥 파우더를 먹는다. 네. 그거는 뭐 나쁜 건가요? 실제 제가 쪽지에다가 파우더를 써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질병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체중, 근육량에 따라서 추천해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75세를 말씀드렸는데 7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서 경도인지 장애도 있고 치아도 불편하시고 씹는 근육도 없으세요. 예.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음료라고 소위 부르는데 균형 영양식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라도 드셔야 되는 거니까 단백질도 들어가고 당분도 들어가고 지방도 들어가고 일단은 드시는 게 상책이죠. 이보다 약간 더 연배가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용으로 나와 있는 음료 형태의 제품들도 있고 예. 또 이런 것들을 파우더로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 파우더를 보통 한 20g 정도 하루에 드시게 되시면 20에서 30g 정도 드시게 되시면 그냥 한식,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 위주로 드시는 분들께서 대략 노년기의 근육량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결핍된 정도를 이제 메꿀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제로 당연히 써볼 수가 있고요. 이 보충제는 사실은 연배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3의 대사 시기에서는 정말 추천할 만하지만 오히려 젊고 건강한 분들에서 벌크업을 너무 많이 하기 위해서 네. 대량 사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가지사슬 아미노산의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 실험 동물에서는 혈관 노화를 앞당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화의 가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의 발터 롱고라는 교수가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화와 또 근육 그리고 식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데 예. 젊은 사람에서의 고단백 섭취는 노쇠를 일찍 오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노인의 몸이 되는 시기를 앞당긴다. 하지만 노년기의 단백질 보충은 오히려 노쇠를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런 상반된 결과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디자인을 해서 상당히 좋은 의학 저널에 논문을 낸 적이 있고, 비슷한 관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젊었을 때는 약간 호리호리한 게 나을 수가 있고, 너무 과도한 벌크업은 당장은 보기에 멋이 있지만 오히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우려가 있고, 벌크업을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 노년기에는 부담 없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이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근육이 유지되고 생성되는 게 호르몬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체질상 처음에 태어난 체질상 호르몬적인 이유로 근육이 잘 안 붙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호르몬과 관련된 치료나 처방까지 받아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남성 갱년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정말 이유 없이 근육이 쭉쭉 빠지고 예. 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평소에 어떤 기운도 너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기본 혈액 검사 해보면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없는데 예. 남성 호르몬이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노화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분들을 이제 남성 갱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아침에 테스토스테론 측정해서 보통은 2번 정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액질과 비슷하게 체중이 계속 빠지고 근육 빠지는 상황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막 그 피 검사해 보면은 몸에 알부민 농도도 떨어져 있고 예. 정말 말기 암 환자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검사해 보면은 성장 호르몬 축 말고는 다른 데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라면 성장 호르몬을 소량 사용하게 되면 또 환자분이 여러 가지 불편감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완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뼈 밀도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호르몬 보충요법이 유방암 리스크를 올릴 수가 있고 또 예. 혈전색전증이라 그래서 피떡이 생기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시각이 바뀌어서,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최근 나와 있는 좀 안전한 약제들 사용했을 때는 실제로 유방암 발생 증거가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혈전색전증의 위험도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대부분 가능하시지만, 특히 이제 완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이제 60대 중반 이후 이런 경우라면 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호르몬 요법이 골 감소나 또는 골다공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 네. 골 감소증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또 여성 호르몬 부족에 의한 불편감들,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완경기 이후에 젊은 기간, 그러니까 70대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젊은 성인에서 호르몬 보충은 어떠냐?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제 도핑 약이죠. 그러니까 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노년기에는 정상적인 호르몬 레벨보다 훨씬 낮은 분들에 대해서 호르몬 보충을 해서 고작 정상 정도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게 예. 아니라 이미 호르몬이 정상 정도가 되어 있는 분인데, 물론 또 뭐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해서 테스토스테론 떨어져 있는 분도 많이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간에 젊은 성인에서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걸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도로 동화작용을 끌어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근육이 내 몸에 있는 이런 사지 근육, 그다음에 그 바프 찍을 때 볼 수 있는 멋진 네. 그런 근육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근육들이 다 같이 자라기 때문에 심근비후도 발생하게 되고 급사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이런 에나볼릭 스테로이드 쓰다가 끊으면 나중에 이제 사실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에 또 내성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근육이 또 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 네.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신장 수치와 관련 있는 크레아티닌의 전구체고,
근육에서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하는 것인데 크레아틴을 운동할 때 특히 이제 운동 이후에 보조제로 복용하시게 되면 약간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레아틴 정도는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 예. 에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이제 음지에서 과량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은 건기식 같은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죠? 말씀드렸던 노년기의 호르몬 대체요법은 다 전문 의약품이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주사로 맞거나 또는 네. 경구제로 복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근육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물론 그 챙겨야 될 요소들 하나하나 다 언급해 주셨어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식습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호르몬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요즘 제 주변에는 처음 말씀해 주셨던 그쪽에서 오히려 트리거가 생겨서 굉장히 노쇠해지거나 노년에 문제가 생길 법한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바로 우울증 이런 부분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 분들 연체율도 너무 높아지고 또 직장 생활에서 요즘 압박도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갑자기 대외 활동을 하고 싶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근육 사용량도 줄고 뭐 식습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트리거가 생겨서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생겼고 그게 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로에 들어가실 것 같은 분들은 이걸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사회의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계속 끝까지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개인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자도생이라고 이제 저를 또 비난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너무 꺼려하실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박사과정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항상 악순환이 술, 그다음에 수면장애가 따라오고 수면의 질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음날 더 우울하니까 또 술 마시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 약간 좀 패배주의적인 사람들끼리 매일 술 먹게 되고 또 방에 들어가서 또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데 그때 사실은 저도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은 약도 도움이 되고 약과 운동을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효과 자체만 놓고 보면 운동이 약보다 좀 더 세거든요. 약과 상담 치료를 받으시면서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하시고 바깥으로 자꾸 나가시다 보면 조금씩 그 어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악순환에 있던 것이 선순환으로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 습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내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가 있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지만 이 가속노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뭔가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어떤 것들을 하면 더 좋을지 꼼꼼하게 챙겨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식들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저도 요즘 운동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